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구에 사는 60대 여자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건 최근에 저희 집안에서 일어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 때문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강남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해왔어요. 지금이야 부동산 중개인이라고 하면 돈 좀 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정말 힘들었답니다. 특히 1997년 IMF 때는 거의 길바닥에 나앉을 뻔했었죠. 원래 제 남편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플라스틱 제조 공장이었는데 나름대로 잘 나가고 있었죠. 직원도 50명이나 됐고 저희는 그럭저럭 중산층 생활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IMF가 터지면서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하루아침에 빚쟁이로 전락한 남편은 그때부터 폐인처럼 지냈습니다. 공장은 부도가 났고 집도 경매로 넘어갔어요. 결국 저희 가족은 지하 단칸방으로 이사를 가게 됐죠. 그때 저희 아들 준호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공부를 정말 잘하는 아이였는데 학원도 다 끊어야 했죠. 그런 준호를 보면서 전 결심했어요. 내가 뭐라도 해야겠다고요. 그렇게 시작한 게 부동산 중개업이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저 발품 팔면서 하나하나 배워나갔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뛰어다녔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루에 한 건도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하는 날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손님들은 매물을 보러 왔다가 그냥 가는 일이 다반사였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이 원하는 조건을 꼼꼼히 적어두고 매일같이 새로운 매물을 찾아다녔죠. 손님, 지난번에 찾으시던 조건에 딱 맞는 집이 나왔어요. 그렇게 한 명 한 명 정성을 다하다 보니 조금씩 단골 손님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저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매물의 단점도 솔직하게 말씀드렸죠. 이 집은 햇빛은 잘 들어오는데 윗집에서 층간소음이 좀 있어요. 그래도 가격 대비 넓이는 정말 좋아요. 그런 정직함이 오히려 신뢰를 얻었나 봐요. 소문이 나면서 저를 찾는 손님들이 늘어났습니다. 10년쯤 지나니까 강남에서는 제법 알아주는 부동산이 됐죠. 그런데 진짜 기회는 2008년 금융위기 때 왔어요. 모두가 부동산 시장을 비관적으로 볼 때 전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이럴 때 건물 사야 해요. 무슨 소리야? 지금 다들 팔려고 난린데. 남편은 반대했지만 전 그동안 모은 돈을 다 털어서 강남역 근처에 작은 상가 건물을 샀어요. 3층짜리 건물이었는데 가격이 반값 가까이 떨어져 있었죠. 아이, 정숙씨 미쳤어? 지금 부동산 사는 사람이 어딨어? 주변 사람들도 다 말렸지만 전 확신이 있었어요. 강남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확신이요. 그리고 그 확신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죠. 2년 후부터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고 제가 산 건물 가격은 2배가 됐거든요. 그 이후로도 저는 꾸준히 투자했어요. 남들이 팔 때 사고 남들이 살 땐 가만히 있었죠. 그렇게 30년이 지난 지금 저는 풍족하진 않지만 나름 20억이라는 재산을 가진 자산가가 되었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걸 함께 누려야 할 남편은 얼마 못 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간암이었죠. 남편이 눈을 감던 날 저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어요. IMF 때도 힘들게 일할 때도 울지 않았던 제가 그날은 정말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도 전 계속 일했어요. 외아들 준호를 위해서였죠. 준호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공부도 잘해서 고려대 경영학과에 들어갔고 졸업 후에는 대기업에 취직했죠. 그러던 어느 날 준호가 예쁘장한 아가씨를 소개해 주더군요. 엄마, 제 여자친구 여진이에요. 여진인 정말 예쁘고 착한 아이였어요. 집안도 좋았고 무엇보다 준호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눈에 보였죠.
둘은 얼마 후 온 가족의 축하를 받으며 결혼을 했고 이듬해 손자 민준이가 태어났습니다. 당시 저는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어요. 이렇게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구나 싶었죠. 그런데 3년 전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여진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비 오는 날 마트에서 장을 보고 오다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온 트럭에 치여서 말이죠. 준호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저도 믿을 수가 없었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어머니 오늘 저녁에 뭐 드시고 싶으세요? 라고 전화하던 며느리가 이렇게 갑자기 떠나다니. 그때 민준이는 겨우 7살이었어요. 엄마가 어디 갔냐고 계속 물어보는 민준이를 보면서 저는 매일 밤 눈물로 지새웠답니다. 할머니, 엄만 언제 와요? 엄마 보고 싶어요. 민준아, 엄만 하늘나라에 갔어. 하지만 민준이를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야. 준호는 아내를 잃은 충격으로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회사도 제대로 못 나가고 민준이를 돌보는 것도 벅차있죠. 그래서 제가 민준이를 거의 키우다시피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준호가 갑자기 맹장염에 걸려서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글쎄 바로 그 병원에서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안녕하세요. 전 박준호 씨 담당 간호사 김수진입니다. 수진이는 35살의 간호조무사였어요. 저는 수진이에게 아주 좋은 첫인상을 받았어요. 제 아들 준호를 정말 정성껏 간호해줬거든요. 매일 병실에 와서 상태를 확인하고 불편한 건 없는지 물어봤죠. 괜찮으세요? 혹시 진통제가 더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준호도 수진이의 친절함에 마음이 열렸나 봐요. 퇴원하고 나서도 연락을 주고받더니 한 달 후엔 사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준호가 수진이를 만나는 것이 참 좋았어요. 수진이는 요즘 아가씨답지 않게 싹싹한 성격인데다가 무엇보다도 우리 손주 민준이를 예뻐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수진이는 사실 고아원 출신이라고 하더군요. 고아원 출신이라는 말에 솔직히 처음엔 좀 걱정이 됐어요. 하지만 수진이가 성실하게 살아온 모습을 보니 오히려 대견했죠. 혼자 힘으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고 병원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 된 거니까요. 결국 준호는 수진이와 사귄 지 6개월 만에 재혼을 결정했어요. 저도 찬성했죠. 준호에게도 민준이에게도 새로운 가족이 필요했으니까요. 결혼식은 조촐하게 했어요. 수진이가 가족이 없다 보니 하객도 별로 없었죠. 그래도 수진이는 행복해 보였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절 며느리로 받아주셔서. 저 앞으로 어머님께 정말 잘할게요. 결혼 후 며느린 준호와 민준이에게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호의 출근 준비를 도와주고 민준이도 꼼꼼하게 챙겨줬죠. 시어머니인 저한테도 정말 잘했어요. 명절 땐 친정이 없으니까 아예 저희 집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음식 준비를 도왔고 제 생일에는 정성스러운 선물도 했죠. 또 며느리는 민준이의 교육에도 신경을 많이 썼어요. 학원 알아보고 숙제도 봐주고 그러다 보니 처음엔 낯을 가리던 민준이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죠. 그렇게 6개월쯤 지났을 때 수진이가 임신을 했어요. 그 소식에 준호도 저도 정말 기뻤죠. 여진이가 떠난 후 침울했던 집안 분위기가 마침내 다시 밝아지는 것 같았어요. 기특하게도 며느린 임신 중에도 절 잘 챙겼죠. 입덧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려고 했었죠. 어머님, 오늘 갈비찜 해드릴게요. 어머님이 좋아하시잖아요. 그렇게 며느리 덕에 저희 집에는 늘 웃음꽃이 피었고 얼마 후 민서가 태어났을 때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드디어 완전한 가족이 된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 민서 좀 보세요. 절 닮아서 예쁘죠? 며느리는 아이를 낳고 나서도 변함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 살뜰히 가족을 챙겼죠. 저는 정말 좋은 며느리를 얻었다고 생각했어요.
여준이가 떠난 자리를 이렇게 잘 채워주는 사람을 만났다니 하늘이 저희 가족을 굽어 살피시는구나 생각했죠. 그런데 민서가 돌이 지날 무렵부터 며느린 조금씩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민서가 돌이 지나고 얼마 안 되어서였어요. 며느리가 갑자기 저희 집에 와서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어머님, 저 병원 그만두려고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며느린 간호조무사 일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환자들한테도 인기가 많았고 병원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었는데 갑자기 그만둔다니 뭔가 이상했죠. 왜, 무슨 일 있었니? 병원에서 힘든 일이라도 있었어? 아니에요, 어머님. 그게 아니라 저 이제 민준이랑 민서를 제대로 키우고 싶어요. 특히 민준이는 엄마를 잃은 상처가 있잖아요. 제가 집에서 아이들 잘 돌봐주고 싶어요. 말은 그럴듯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일을 그만둔다니 정말 좋은 엄마구나 싶었죠. 준호도 찬성했어요. 엄니, 수진이가 집에 있으면 저도 안심이 되고요. 제 월급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래, 뭐 네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잘 결정한 거겠지. 민준이도 엄마가 필요한 시기니까. 며느린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저 정말 좋은 엄마가 될게요. 민준이도 보란듯이 훌륭하게 키워낼 거고요. 그런데 며느리가 일을 그만두고 나서부터 조금씩 제게 이상한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혹시 노후 준비는 다 되셨죠? 요즘 뉴스 보니까 노인분들이 자식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준비 안 하시다가 나중에 고생하신대요. 아이, 그럼 당연히 준비해뒀지. 너희들한테 손 벌릴 일은 없을 거야. 다행이에요. 근데 어머님, 강남에 건물 하나 가지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어머님 나이도 있는데 혼자 관리하기 힘드시지 않으세요? 뭔가 재산 규모를 떠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그땐 그냥 넘어갔어요. 아니, 뭐 그럭저럭 할만해. 관리업체에서 다 알아서 해주니까. 와, 정말 대단하세요. 어머님이 그렇게 큰 부자신 줄 몰랐어요. 부동산이 정확히 몇 채나 되세요? 그런 건 왜 궁금한데? 아이, 그냥요. 어머님이 너무 대단하셔서 저도 어머님처럼 되고 싶어요. 며느린 재빨리 화제를 돌렸지만 전 왠지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 무렵 민준이가 혼자 저희 집에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가끔이었는데 점점 그 횟수가 늘어나더군요. 민준아, 오늘도 혼자 왔니? 새엄마는? 새엄마는 민서랑 백화점 갔어요. 넌 왜 안 데려갔대? 민서 옷 사러 간대요. 그래서 전 할머니 집 가 있으라고 그랬어요. 민준이의 표정이 쓸쓸해 보였어요. 민준이 점심은 먹었니? 아니요. 새엄마가 냉장고에 있는 거 먹으라고 했는데 김치랑 밥밖에 없었어요. 그 말에 깜짝 놀란 제가 밥을 서둘러 차려주니 민준이가 허겁지겁 밥을 먹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더군요. 그래서 저는 민준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민준아, 너 요즘 새엄마랑 잘 지냈니? 네, 그냥요. 아이의 대답이 시원치 않았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았죠. 그래도 그동안 봐왔던 며느린 정말 착한 사람이었기에 저는 공연히 의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우연히 엄청난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날 저는 준호네 집에 김장김치를 가져다 주러 갔는데 마침 며느린 외출 중이더군요. 전화를 걸어도 받질 않길래 잠시 고민하던 저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며느린 늘 저에게 딸 같은 며느리가 되고 싶다며 전에 집 비밀번호를 알려줬거든요. 냉장고에 김치를 넣어두고 얼른 돌아서 나가려는데 현관 신발장 근처에 떨어진 영수증이 하나 보이더군요. 아무 생각 없이 그 영수증을 집어서 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하게 되었답니다. 샤넬 강남점 450만 원. 아니, 준호 월급이 500만 원 정도일 텐데 어떻게 이런 명품을 살 수 있지? 그때 마침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절 보더니 화들짝 놀라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며느리의 어깨에는 명품백이 걸려 있었죠. 저는 며느리에게 물었어요. 예, 이 영수증 뭐니?
너네 애가 둘인데 이렇게 명품을 사고 사치를 하면 어떡해? 며느린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이내 어색하게 웃으며 변명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아, 그거요? 이거 제 친구가 명품백 중고로 싸게 넘긴다고 해서 산 거예요. 영수증은 친구가 원래 샀을 때 거예요. 전 정말 싸게 샀어요. 원래 가격이 한 10분의 1 정도? 그럴듯한 설명이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저는 며느리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죠. 근데 며느린 제가 자기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눈치챈 것인지 그날 이후 행동을 조심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제게 전화를 걸어왔는데 바로 민준이 학교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할머님, 저 민준이 담임입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학교로 한번 오실 수 있을까요? 민준이 관련해서 상담드릴 게 있어서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부모도 아닌 할머니인 저를 찾나 싶어서 바로 학교로 갔죠. 선생님은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어렵게 입을 떼시더군요. 다름이 아니라 민준이가 쓴 일기를 보니 좀 걱정이 돼서요. 한번 보시겠어요? 민준이의 일기장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새엄마는 민서만 예뻐한다. 새엄마는 아빠가 있을 때만 나한테 잘해주는 척한다. 새엄마가 오늘 할머니 집 비싸냐고 물어봤다. 왜 그런 걸 궁금해하는지 모르겠다. 민준이의 일기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우리 민준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었다니. 명색이 할머니인데 아무것도 모르던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더군요. 학교에서 돌아온 그날 저는 민준이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요. 민준아, 할머니랑 한강공원 가서 자전거 탈까? 정말요? 좋아요. 저는 민준이와 나란히 자전거를 타면서 한강을 따라 달렸어요. 할머니, 이렇게 나온 거 너무 좋아요. 그래? 할머니도 민준이랑 이렇게 놀아서 좋아. 한참을 달리다가 매점 앞에서 쉬기로 했어요. 아이스크림을 사서 벤치에 앉았죠. 민준이는 아이스크림을 핥으면서도 뭔가 생각에 잠긴 것 같았어요. 민준아, 무슨 생각해? 할머니한텐 다 말해도 돼. 비밀로 해줄게. 민준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저 새엄마랑 있으면 불편해요. 왜? 우리 민준이 어떤 게 불편한데? 할머니한테 말해볼래? 민준이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새엄마가 이상한 아저씨랑 자주 통화해요. 이상한 아저씨? 어떤 아저씨? 몰라요. 근데 아빠랑 통화할 때랑 목소리가 달라요. 그 아저씨한테는 애교 부리면서 오빠 그래요. 그리고 아빠 출장 가면 새엄마가 집에 잘 안 들어와요. 밤늦게 들어오거나 아예 안 들어올 때도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10살짜리를 밤에 혼자 두고 밖으로 나간다니. 또 뭐 새엄마가 이상한 행동한 거 없어? 새엄마가 할머니 집이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할머니 집 정말 크다 비싸겠다 그러면서 저한테 할머니가 건물이 몇 개나 있냐고 물어봤어요. 민준아, 이런 얘기 아빠한테는 했니? 민준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못했어요. 아빠가 또 힘들어할까봐 말 못했어요. 엄마 돌아가시고 아빠가 너무 슬퍼했잖아요. 매일 울고 회사도 못 가고. 근데 새엄마 만나고 다시 웃게 됐는데 제가 이런 말하면 또 슬퍼하실까봐. 10살 아이가 아빠를 위해 이 모든 걸 혼자 감당하고 있었다니 정말이지 억장이 무너지더군요. 민준아, 넌 아무 걱정하지 마. 이제부턴 할머니가 다 해결해 줄게. 민준이 그냥 평소처럼 생활하면 돼. 그리고 새엄마한텐 오늘 우리가 한 얘긴 절대 하면 안 돼. 알았지? 네, 할머니.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민준이가 한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여태까지 제가 보아온 며느린 정말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더군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 전 눈을 뜨자마자 며느리가 일했던 병원으로 향했어요. 거기에 가면 며느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였죠. 먼저 저는 건강검진을 받으러 왔다는 핑계로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접수를 하면서 안내데스크 직원에게 자연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김수진 간호사 아직 여기서 일하나요? 아, 김수진 선생님이요? 그만둔 지 꽤 되셨어요.
아, 그래요? 아유, 아쉽네요. 뭐 좀 물어볼 게 있었는데. 그때 옆에 있던 나이든 간호사가 끼어들더군요. 근데 환자분, 김수진 간호사는 왜 찾으세요? 아, 네, 별건 아니고 그냥 제가 작년에도 이 병원 왔었는데 그 간호사가 기억에 남아서요. 그러자 그 간호사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혹시 환자분도 뭐 잃어버리셨어요? 네? 뭘 잃어버리다뇨? 그게 김수진 간호사가 담당했던 환자들이 소지품 없어졌다고 몇 번 신고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특히 VIP 병동에서. 아우,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죄송해요. 그 말을 끝으로 그 간호사는 황급히 자리를 떴고 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 흥신소 탐정을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제 며느리를 좀 조사해 주셨으면 해서요. 흥신소 직원은 이런 의뢰가 많다는 듯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조사해 드리면 될까요? 우리 아들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아봤는지랑 최근에 누굴 만났는지 뭘 하는지 알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기본 조사는 보통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이건 꼭 필요한 일이었어요. 일주일 후 탐정에게서 첫 번째 보고가 왔어요. 사모님, 일단 중간 보고 드립니다. 며느님이 매주 화요일 낮 2시에 강남의 한 가라오케에 가시더군요. 그리고 그곳에서 한 남자를 만납니다. 신원조사 결과 이강우라는 38살 남자인데 그 가라오케 사장입니다. 탐정이 보여준 사진을 보니 젊고 잘생긴 남자였어요. 둘의 관계는 내연관계로 보입니다.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것도 확인했고 사진도 확보해뒀습니다. 충격적이었지만 어느 정도 예상한 일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이야기가 이어졌죠. 조사해보니 둘이 만난 지 5년도 넘었더군요. 주변 조사 결과 김수진 씨가 병원에서 일할 때부터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강우는 유부남입니다. 아내와 아이가 둘 있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마치 누군가 제 뒤통수를 망치로 내려친 것 같은 충격이었죠. 5년이라고요? 그럼 준호와 결혼하기 전부터 이미 다른 남자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그동안 뭘 본 거지? 저 여자의 연기에 완전히 속았구나. 가슴이 답답해서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죠. 하지만 충격적이게도 며느리의 정신 나간 짓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금융조사도 했는데 며느님이 집담보로 최근 1억을 대출받으셨더군요. 뭐라고요? 말도 안 돼. 확실한 건가요? 네. 그리고 그 돈 대부분은 이강우의 빚을 갚는 데 쓰였고 일부는 명품 구매에 사용된 걸로 보입니다. 순간 현기증이 났어요. 제 며느리가 제 아들의 아내가 그런 인간 쓰레기였다니. 제일 화가 나는 건 제가 그 여자를 믿었다는 거였어요. 고아원 출신이라고 해서 오히려 더 챙겨주고 친정이 없으니까 더 따뜻하게 대해줬는데 인두껍을 쓰고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분노보다 더 큰 감정은 배신감이었어요. 명절 때마다 어머님 사랑해요 하며 안기던 그 여자가, 매일 아침 제 건강을 걱정하던 그 여자가 전부 다 거짓이었구나. 전부 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30년 넘게 장사하면서 온갖 사람들을 겪어봤다고 자부했는데 정작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이렇게 속다니. 지금 생각하면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준호가 행복해하니까, 민준이가 조금씩 웃음을 되찾으니까 그것만으로 만족했었는데 제가 너무 안일했던 거였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 가족을 속이고 우리 돈으로 다른 남자 빚을 갚아주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 여자를 내가 며느리라고 가족이라고 믿고 있었다니. 제 자신이 한없이 한심하고 어리석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해야겠죠. 더 늦기 전에, 우리 가족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말이에요. 그때 탐정이 며느리를 미행하다가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며 녹음기를 트는데
저는 다시 한번 기절할 뻔했답니다. 오빠, 조금만 더 참아. 곧 시어머니 재산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요즘 보면 건망증이 좀 있으신 것 같아. 잘하면 후견인 신청해서 내가 그 돈 빼돌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그 돈으로 오빠 사업 크게 할 수 있을 거야. 그때까지 조금만 참아. 듣는 내내 온몸이 떨렸어요. 이것이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서 내 재산까지 노리고 있었구나. 사모님, 더 조사할까요? 네, 계속해주세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며칠 후 탐정에게서 추가 보고가 왔어요. 김수진 씨가 최근 부동산 중개업자를 여러 번 만났습니다. 사모님 소유 건물에 대해 문의를 했다더군요. 알아보니까 이강우가 최근 도박으로 3억 정도 빚을 졌다고 합니다. 아마 며느님이 그것 때문에 급하게 움직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 하니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법적 대응하실 거라면 조사 중단하고 여태까지 모은 증거 자료 정리해서 넘겨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좀 더 기다려주세요. 일단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게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며느리가 그 긴 시간 동안 불륜을 이어왔다면 혹시 민서가 제 아들의 친딸이 아닐 수도 있었으니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 아들은 얼마나 상심을 하게 될지 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진실을 밝혀야만 했어요. 결국 다음 날 저는 아들네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흰머리를 뽑아주겠다는 핑계로 아들의 머리카락을 뽑았죠. 아이, 어머니 너무 세게 뽑으시는 거 아니에요? 미안, 다 됐어. 뽑은 머리카락을 손수건에 싸서 가방에 넣었어요. 아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머리를 비비적거렸죠. 그때 민서가 제게 기어왔는데 전 그런 민서를 안고 머리를 쓰다듬다가 조심스럽게 머리카락 몇 개를 뽑았어요. 다행히 민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죠. 전 바로 유전자 검사센터로 향했어요. 친자 확인 검사하려고 하는데요. 네, 검체는 준비하셨나요? 떨리는 손으로 머리카락을 건넸어요. 결과는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정말이지 매일이 지옥 같더군요. 밥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죠. 혹시라도 민서가 우리 아들의 친딸이 아니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 아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하는 걱정에 숨조차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피말리는 일주일이 지나고 마침내 검사센터에서 전화가 왔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센터로 가는 내내 손이 떨렸죠. 어떻게 나왔나요? 직원이 봉투를 건네줬어요. 떨리는 손으로 열어봤더니 거기엔 친자 확률 99.9%라는 결과가 들어있었어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더군요. 안도의 한숨이 절로 나왔죠. 아유,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이제 맘 놓고 그 여자를 응징할 수 있었어요. 다음날 저는 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한 변호사는 제가 30년 동안 부동산 일을 하면서 알게 된 믿을 만한 사람이었죠. 박 여사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는 한 변호사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한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듣더니 탐정이 가져온 증거들을 꼼꼼히 검토했죠. 이 정도면 불륜은 확실히 입증됩니다. 근데 재산 문제는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한가요? 실제로 사기나 횡령을 시도하는 장면이 있어야 해요. 지금으로선 계획만 있을 뿐이니까요. 한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제안을 했어요. 함정을 봐보는 게 어떨까요? 며느님이 실제로 행동에 옮기도록 유도하는 거죠. 어떻게요? 박 여사님이 건망증이 있는 것처럼 연기하세요. 그럼 며느님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녹음기를 설치하는 게 좋겠어요. 며느님 방이나 거실에요. 그날 이후 저는 본격적으로 복수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초소형 녹음기를 여러 개 구입했죠. 인터넷으로 주문하니 다음날 바로 오더군요. 저는 며느리가 집을 비운 시간을 노려 아들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는 안방에 들어가 녹음기를 설치했죠. 거실에도 녹음기 2개를 설치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아들 집에 수시로 드나들며 치매에 걸린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 시장 좀 다녀올게요.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며느리가 물었을 때 전 일부러 멍한 표정을 지었어요. 뭐라고 했니? 시장? 아니야, 없어. 어머님 요즘 자주 깜빡하시는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아유, 그러게 나이가 드니까 이 건망증이 심해지나 봐. 며느리의 눈이 반짝였어요. 낚시에 걸린 거죠. 며칠 후 저는 일부러 통장을 아들네 집 식탁 위에 놓고 왔어요. 그리고 며느리에게 전화했죠. 아이, 수진아, 내가 통장을 너희 집에 놓고 온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해 볼게요. 어머님 찾으면 제가 보관하고 있을까요? 아유, 그래, 요즘 자꾸 깜빡해서. 며칠 후 녹음된 내용을 들어보니 정말 가관이었어요. 오빠, 나야. 대박이야. 시어머니가 진짜 건망증 있는 것 같아. 심지어 통장도 우리 집에 놓고 간 거 있지? 어쩜 하늘이 우릴 돕나 봐. 이제 슬슬 움직여도 될 것 같아. 일단 통장부터 시작해서 내가 저 할망구 20억 다 빼돌릴 거야. 그럼 오빠 빚 다 갚고도 남을 테니까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정말 치가 떨렸지만 저는 인내심을 발휘해 꾹 참았어요. 며느리를 한 방에 끝장내기 위해서는 조금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며느리를 만났어요. 수진아, 내 통장 어디에 뒀니? 저번에 두고 가셨던 통장이요? 여기 있어요. 근데 어머님, 요즘 통장 관리하시기 힘드시죠?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가끔 비밀번호도 헷갈리고 그러네. 제가 도와드릴까요? 통장 관리해 드릴게요. 어머님 돈 필요하실 때 제가 대신 찾아드리고 그럼 편하시잖아요. 그래? 아이, 그럼 고맙지. 네가 도와주면 든든하겠네. 며느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럼 어머님, 저 비밀번호 알려주시고요. 혹시 모르니까 도장도 제가 보관할게요. 중요한 거니까 잃어버리시면 안 되잖아요. 주시는 김에 어머님 신분증이랑 이런 것도 저한테 맡기세요. 제가 안전하게 보관할게요. 저는 망설이는 척하다가 동의했어요. 그래, 뭐 그럼 네가 잘 보관해줘. 그때 며느리는 이 멍청한 할망구 같으니라고 하는 표정으로 절 바라보더군요. 하지만 저 역시 같은 생각을 하며 겉으론 며느리에게 환하게 웃어줬죠. 그리고 이틀 후 저는 한 변호사와 함께 은행에 갔어요. 제 명의로 대출 신청이나 계좌 변경 신청이 있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은행 직원이 확인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제 온라인으로 대출 신청이 있었네요. 5억 원 신청이고요. 예상대로 며느린 제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대출을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한 변호사가 즉시 대응했어요. 이건 명백한 사기 미수입니다. 즉시 신고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아직은 아니에요. 저는 한 변호사를 말렸어요. 왜요? 이미 충분한 증거가 있는데. 준호가, 우리 아들은 아직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먼저 알려야 해요. 한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도 맞는 말씀이네요. 충격이 클 텐데.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여진을 잃고 이제야 겨우 다시 일어선 아들인데. 하지만 일이 이렇게까지 된 이상 더 이상 피할 순 없었죠. 다음 날 저는 아들을 조용히 따로 불러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저는 준호를 앉히고 차를 한 잔 따라줬어요. 준호야, 엄마가 할 말이 있는데 너무 놀라지 말고 들어. 저는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지만 꾹 참았죠. 민서 엄마에 대한 거야. 저는 천천히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불륜, 집 담보대출, 그리고 제 재산을 노리는 시도까지. 아들은 처음엔 믿지 않으려 했어요. 그럴 리가, 수진이가 그럴 리가 없어요. 준호야, 여기 증거가 다 있어. 저는 아들에게 사진과 녹음 파일을 하나씩 보여줬어요. 그러자 아들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죠. 그러더니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하더군요. 저 정말 바보였네요. 어떻게 하죠? 하늘에 있는 여진이한테 진짜 면목이 없네요. 여진이가 떠나고 전 너무 외로웠어요. 또 민준이한테 엄마를 만들어주고 싶었고. 근데 겨우 이런 결과라니. 끝내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설마 민준이도 알고 있나요? 새엄마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 어느 정도는.
근데 아빠 걱정에 말 못했대. 제가 정말 한심하네요. 고작 10살짜리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다니. 아빠가 돼가지고는. 준호야, 이럴 때일수록 정신 차려야 해. 수진이 그 고얀 것 얼른 네 옆에서 떼어내버려야지.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넌 아무것도 모르는 척 집에 들어가. 그리고 저는 준호에게 계획을 설명했어요. 다음 주에 해외 출장 가는 척해. 그럼 민서애미가 분명 그 남자를 집에 데려올 거야. 그때를 노려서 확실한 증거를 잡자. 그날 밤 아들은 집에 돌아가서 평소처럼 행동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와 계획한 대로 일본에 출장 간다는 거짓말을 했죠. 그러자 며느리의 눈이 반짝였다고 하더군요. 아들은 그런 며느리를 보면서 속으로 얼마나 역겨웠을까요? 그래도 저희 모자는 완벽한 복수를 위해서 꾹 참았답니다. 그렇게 끔찍한 며칠이 지나고 복수의 그날이 다가왔어요. 아들은 일본에 가는 척 캐리어까지 끌고 나갔죠. 그러자 예상대로 며느리가 불륜남을 집으로 끌어들이더군요. 저는 아들과 함께 즉시 그 집으로 들이닥쳤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안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더군요. 그리고 두 년놈들의 역겨운 웃음소리가 들렸죠. 문틈으로 조용히 들여다보니 며느리가 이강우와 와인을 마시고 있더군요. 제 아들의 웨딩 사진이 걸린 방에서 말이죠. 저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안방문을 확 열어 제쳤습니다. 이 퍼러지 같은 것들이! 며느리와 이강우는 화들짝 놀라 벌떡 일어났죠. 여보? 당신이 여기 어떻게 일본 간 거 아니었어? 며느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죠. 이강우는 우통을 벗은 차림이었는데 황급히 셔츠를 집어들고 도망가려 했어요. 어딜 도망가려고? 저는 잽싸게 문 앞을 막아섰어요. 비켜요. 이 늙은이가 미쳤나. 이강우가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전 꿈쩍도 하지 않았죠. 그래, 난 미쳤다. 그러는 너는 제정신이라서 남의 마누라랑 바람 피웠냐? 최소한 인간이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때 한 변호사와 흥신소 탐정까지 들어와 증거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그러자 며느리의 표정은 더욱 창백해졌죠. 아니 이게 무슨... 당신들 누구야? 찍지 마! 찍지 말라고! 잠시 당황하는 듯 했던 며느린 재빨리 상황을 수습하려 했어요. 여보, 어머님, 이거 다 그냥 오해예요. 이 사람은 그냥 제 친구예요. 잠깐 저희 집에 놀러 온 것뿐이라고요. 친구? 아들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친구가 왜 내 침대에서 우통을 벗고 있어? 그게... 아니 날씨가 덥잖아. 더워서 그랬지. 정말 한심한 변명이었죠. 저는 더 듣고 싶지도 않아서 가방에서 사진 뭉치를 꺼내 바닥에 뿌렸어요. 그럼 이것도 다 오해겠네? 사진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며느리의 불륜 현장이 고스란히 담긴 사진들이었죠. 모텔 앞에서 찍힌 사진, 손잡고 걷는 사진, 키스하는 사진까지 실로 역겹기 그지없는 사진들이었습니다. 며느린 허겁지겁 사진들을 주우며 외쳤어요. 이건 합성이야. 누가 악의적으로 조작한 거예요. 합성?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그럼 이건 뭐니? 저는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녹음기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죠. 오빠 조금만 더 참아. 곧 시어머니 재산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머저리 같은 너 있네. 내가 잘 구슬려서 돈 다 빼돌릴게. 그 돈이면 오빠 사업 크게 할 수 있을 거야. 그때까지만 참아줘. 녹음을 듣는 며느리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어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걸 알았겠죠. 그러자 갑자기 며느리의 표정이 180도 바뀌었어요. 그동안의 순진한 며느리 연긴 온데간데 없고 독사 같은 본색을 드러냈죠. 뭐야 이 할망구? 여태까지 내 뒷조사한 거야? 며느리가 절 노려보며 소리쳤어요. 진짜 소름 끼치네. 며느리 뒤를 캐고 다니는 시어머니라니. 뭐라고? 며느리의 말에 아들이 화를 냈지만 며느린 멈추지 않았어요. 왜? 내가 틀린 말 했어? 세상에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감시하고 탐정까지 붙여? 진짜 정신병자 아니야? 그러자 불륜남 이강우도 옆에서 거들더군요. 맞아요. 이런 건 사생활 침해예요. 고소할 거야.
바퀴벌레 같은 것들이 쌍으로 저렇게 나오니 한 변호사가 나섰어요. 글쎄요, 불법 대출에 사기 미수까지 저지른 사람들이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요. 어디 경찰서에 가서도 그 얘기 똑같이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죠. 한 변호사의 말에 이강우는 찌질하게 입을 다물어 버리더군요. 그런데 며느린 대체 무슨 자신감인지 여전히 큰 소리를 쳐댔습니다. 그래, 나 바람 폈어. 근데 그게 이렇게까지 할 일이야?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좀 할 수 있는 거지. 그 입 닥쳐. 그게 네가 지금까지 한 모든 일의 변명이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어쩔 건데? 며느리가 갑자기 자세를 바꿨어요. 허리에 손을 올리고 턱을 치켜들더니 그동안 숨겨왔던 진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야, 너희들 진짜 웃기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 난리야? 며느리는 어느새 말투까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존댓말은커녕 반말에 욕설까지 섞어가며 소리를 질렀죠. 내가 이렇게 어리고 예쁜데 너 같은 찌질한 남자랑 살아줬잖아. 맨날 죽은 마누라 타령이 나고 애새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뭐? 애새끼? 그래, 민준이 그 새끼. 맨날 날 의심하는 눈으로 쳐다보긴 하고 아주 거슬렸어. 내 자식도 아닌데 왜 내가 챙겨야 돼?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동안 착한 며느리인 줄 알았던 여자가 이런 독사 같은 계집애였다니.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며느리를 쳐다봤죠. 너 여태 정말 그런 생각하고 있었어? 당연하지. 너 같은 찌질이랑 사는 게 얼마나 지옥인 줄 알아? 그나마 강우 오빠가 있어서 견딘 거야. 됐고, 까짓거 이혼하자. 대신 양육비로 월 500만 원씩 내놔. 민서는 내가 키울 거니까. 그 뻔뻔한 요구에 모두가 어이없어 했어요. 그리고 재산 분할도 당연히 받을 거야. 그동안 내가 이 집에서 살림한 거 다 계산해. 그리고 저 할망구가 나 뒷조사한 것까지 내가 다 고소할 거니까 위자료 줄 준비나 해. 며느리의 말에 아들이 허탈하게 웃었어요. 정말 끝까지 뻔뻔하구나. 내 권리를 찾는 게 뻔뻔해? 바로 그때 한 변호사가 앞으로 나섰어요. 김수진 씨, 잠깐만요. 뭐야 당신은? 저는 박준호 씨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한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들었어요. 첫째, 분류는 이혼의 유책 사유입니다. 이 경우 위자료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김수진 씨가 박준호 씨에게 위자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둘째, 혼인 기간 중 배우자 명의로 무단 대출을 받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1억이면 실형이 가능한 금액이죠. 셋째, 시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도장과 통장을 이용해 대출을 시도한 것은 사기 미수죄입니다. 한 변호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어요. 그리고 이강호 씨, 당신도 공범입니다. 김수진 씨와 함께 사기를 모의했으니까요. 저는 몰랐어요. 방금 전 녹음에서 시어머니 재산 받으면 사업하자고 하신 것도 모르는 일인가요? 이강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정리하자면 김수진 씨는 위자료를 받기는커녕 박준호 씨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하고 무단대출 1억 원 변제하셔야 하며 향후 형사처벌 받으실 가능성까지도 있습니다. 거짓말! 한 변호사가 차갑게 미소를 지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방금 김수진 씨가 한 모든 발언이 녹음됐습니다. 처음부터 계산이었다는 것도 호구를 노렸다는 것도 모두요. 이건 혼인 빈자 사기의 자백입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이제 공포로 일그러졌어요. 그런데 며느린 끝까지 발악을 하더군요. 이게 다 당신들이 판 함정이잖아. 이건 불법이야. 고소할 거야. 강 오빠, 우리 이 인간들 싹 다 고소하자. 며느린 그 길로 불륜남의 손을 잡고 떠나려고 하더군요. 그러자 한 변호사는 그들의 뒤에 대고 아주 여유로운 태도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참고로 김수진 씨가 무단으로 가져간 1억과 위자료는 연대 보증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륜 상대자로서 손해배상 책임도 있고요. 뭐라고요? 한 변호사의 말에 이강우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하더군요. 나는 그런 거 몰랐어요. 난 그냥 수진이 얘가 하자는 대로 한 것뿐이라고요. 강 오빠! 며느리가 불륜남의 팔을 붙잡았지만 그는 거칠게 며느리의 팔을 뿌리쳐버리더군요. 손 떼! 너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나보고 같이 망하자고?
오빠가 나 사랑한다며 영원히 함께하자고 했잖아. 아이, 그건 네가 돈 많은 줄 알았을 때 얘기지. 순간 며느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불륜남을 바라봤죠. 뭐라고? 아, 솔직히 말할게. 난 너 돈 보고 만났던 거야. 근데 이게 뭐야? 빚더미? 아, 난 모르겠고. 난 여기서 빠질 테니까 너 혼자 알아서 해. 오빠, 강호 오빠. 며느린 필사적으로 불륜남을 붙잡으려 했지만 그는 이미 자기 혼자 도망가 버린 후였고 홀로 남은 며느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죠. 하지만 이내 다시 일어나더니 도끼 가득한 눈으로 저를 노려봤어요. 좋아요. 지금은 당신들이 이긴 것 같죠? 하지만 언젠가 후회할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직 모르시는 것 같은데 특히 당신! 며느린 저를 향해 손가락질했어요. 평생 저주받을 거예요. 나한테 이런 해코지했으니 결국 당신도 치매 걸려서 외롭게 죽을 거라고. 하지만 전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건 하늘이 결정하실 일이고 넌 우선 네 앞가림이나 하렴. 곧 감옥 갈 것 같은데. 제 말에 며느린 더욱 분해하며 소리쳤어요. 두고 보자고! 내가 어떻게든 복수할 거니까. 그렇게 외치며 며느린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 꼴을 보고 있는데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더군요. 한 변호사는 저를 부축하며 힘내시라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법적 절차를 밟으셔야 하니 더 힘내셔야 한다고 하더군요. 먼저 은행에 사기대출 신고하고 동시에 김수진 씨를 사문서 위조 및 사기죄로 형사고소하겠습니다. 아까 녹음한 자백이 결정적 증거가 될 거예요. 그로부터 3개월 후 드디어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피고인 김수진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시어머니의 통장과 도장을 이용해 불법으로 대출을 받으려 했으며 이는 명백한 사문서 위조 및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혼인을 빙자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 했으므로 그 죄질이 몹시 무겁습니다. 여기 피고인이 직접 자백한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법정에 수진이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사실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었어요. 호구같이 걸려든 게 바보지. 방청석에서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수진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어깨를 떨었죠.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변호인이 정상 참작을 호소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판결이 내려졌는데 그 결과는 모두가 예상하듯 며느리의 파멸이었죠. 피고인 김수진에게 다음과 같이 선고한다. 사문서 위조 및 사기죄로 징역 1년,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억 원 전액을 배상하라. 자녀들의 양육권은 아버지 박준호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안 돼! 감옥이라니 난 못 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며느리는 악을 쓰며 절규했지만 이미 끝난 일이었죠. 그렇게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오는데 아들이 힘없이 말했어요. 어머니, 저 때문에 정말 죄송해요. 뭐가 미안하니? 이제 다 끝났어. 우리 이제부터라도 새롭게 시작하면 돼. 집에 돌아오니 민준이와 민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들은 아이들을 보니 감정이 북받치는 듯 눈시울이 붉어지더군요. 얘들아, 엄만 잠시 먼 곳에 갔어. 이제부턴 우리 셋이 잘 지내보자. 아들은 그렇게 오래도록 아이들을 끌어안고 있었답니다. 그날 밤 저는 아이들을 재우고 거실에 앉아있는 아들을 발견했어요. 얘 잠 안 자고 뭐하니? 어머니, 저 다신 결혼 안 할래요. 아들의 갑작스러운 선언에 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준호 너 아직 젊은데. 아이들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저 그냥 아이들이랑 어머니랑 이렇게 살래요. 그래, 뭐 네 마음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려무나. 그 뒤로 시간은 빠르게 흘렀어요. 민준이는 새엄마의 빈자리를 채우려는 듯, 아니 아예 지워버리려는 듯 동생을 잘 챙기고 공부도 열심히 했죠. 어느 날 저녁 민준이가 숙제를 하다가 제게 진지하게 말했어요. 할머니, 저 커서 변호사가 될래요. 그래서 우리 가족 지킬 거예요. 그래, 우리 민준이 꼭 훌륭한 변호사가 될 거야. 민서도 이젠 엄마를 찾지 않았어요. 대신 저를 할미 엄마라고 부르며 잘 따랐죠.
어느 날은 민서가 가족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에는 네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저, 아들, 민준이, 그리고 민서. 그 그림 속에 며느린 없었죠. 그렇게 5년이 지난 어느 날 뜻밖의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언니 나야. 제주도 사는 영숙이. 제주도에 사는 먼 친척이었어요. 어머 영숙이 잘 지내니? 무슨 일이야? 언니 옛날 며느리 있잖아. 그 사람 여기 제주도에 와서 산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뭐? 수진이가 거기에? 응. 우리가 시장에서 봤는데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늙었더라고. 근데 언니, 영숙이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이어갔어요. 걔 있잖아. 60대 할아버지랑 같이 있더라고. 시장 사람들 말 들어보니까 그 할아버지 집에 간병인 겸 첩으로 살고 있대. 늙은 영감 수발 들면서 산다더라. 근데 그 할아버지가 술주정뱅이에 구두쇠라고 소문났거든. 돈은 많은데 한 푼도 안 쓰는 사람이래. 모르긴 몰라도 걔 집에 고생 좀 할 거야. 저는 복잡한 심정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저녁 아들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아들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 사람 답네요. 또 돈 많은 남자 찾아간 거군요. 그래도 60대 할아버지 간병인이라니. 하필 그런 집에서 그 꼴로 살 거는 또 뭐니? 자업자득인 거겠죠. 그때 민준이가 거실로 나오며 물었어요. 아빠, 누구 얘기예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숙제 다 했니? 네, 할머니. 저 이번에 전교 5등 했어요. 정말? 우리 민준이 대단하네. 그렇게 저희 집엔 밝은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웃음꽃이 피어나는 우리 가족을 보며 저는 생각해요. 김수진 그것은 이 행복을 모두 제 발로 차버렸구나. 돈과 욕심에 눈이 멀어 진짜 소중한 것을 놓쳐버렸구나 하는 생각 말이죠. 돈만 줬다가 결국 늙은 남자의 간병인 신세라니. 하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어요. 모든 건 인과응보, 자기가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김수진은 아마 죽을 때까지 후회하겠죠. 하지만 이젠 정말로 상관없었어요. 이제 김수진과 우리는 명백한 남이었으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도 지금 내 옆에 있는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않으시길 바래요. 안녕히 계세요.